코앞에 둔 이렇다 108회입니다. 네. 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편집자가 추석 때 일을 하느냐 네.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전 추석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혼 관심도 없으면서 요즘 뭐 어디 다니, 뭐 직장 다니냐, 뭐 그런 거 막 그런. 먹고는 사냐, 네. 뭐 결혼을 했냐,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명절 때 평소에 한번 나한테 물어보고 관심도 없어. 똑같은 질문을 매년 해. 그러니까. 참나. 똑같은 그건 관심이 질문을. 없는 거지. 네. 자, 오늘도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다가 네. 라디오에서 오라고 지금 들었는데 네. 어떤 결혼한 여자분의 사연 소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거야. 어디? 시댁을 내려가는 거야. 시댁을. 그래서 이번에 공휴일이 토요일부터 5일 연휴잖아요. 사실 지금부터죠. 이제 그렇죠. 금요일 그렇죠. 그렇죠. 금요일 이제 퇴근부터인데 차 엄청 수요일까지 막히더라고요.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금, 토, 일, 월, 화, 순대. 수요일에 대체 휴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수요일까지 시댁에 있다가 수요일에 겨우 처가에 간다는 거야. 수요일 다 그 연휴 마지막 네, 날이에요. 월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요새는 사실 딸 하나 낳은 그런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럼 딸 하나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5일 있다가 연휴 끝나는 날 수요일 날 얼굴이 빼꼼 내밀면 그 부모는 자식 없이 그냥 추석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제 짠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만 다가오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가부장제의 이 참 힘이 너무 강하다. 이 옹벽은 도대체가 쓰러질 기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찬희쌤은 추석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추석 때 하는 그 룰이 있어요. 룰. 네, 네. 예. 토요일 이번 올해 같으면 이제 토요일에 남자 집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죠.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가요. 네. 여기서 음식도 좀 하고 네. 일요일 날 그 집에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추석 당일에 음. 고향 선산에 가서 산소에 가서 제사를 해요. 제사하고 처가가 좀 가까워요. 바로 처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처가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석 전날은 본가에 있고 추석 당일은 처가에 있고 오전까지. 추석 당일이 월요일이니까 월화 아. 뭐 바람 좋은 기분 좋으면 월화수까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성평등한 추석. 뭐 성평등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흡사 근사 항상 뭐 이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반가운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굉장히 삐딱해 있는데. 네네. 뭔가 내 지금 말이 추석 자체가 내 말이 마음에 뭔가 안 기분이 드는 나빴나 봐. 표정이야. 지금 뭔가 시원찮아 지금. 뭔가 시원찮아. 어떻습니까? 삐딱이님 추석 때 삐딱하게 보내세요? 네, 뭐 저는 좀 추석 때 네. 뭐 조건이 좋아가지고 자유 시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친척이 없나요? 뭐 있긴 있는데 안 만나는군요. 의절했군요. 삐딱하게.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가족은 뭐 내놓자식인가 보다. 그리고 왜 작은 가문에서. 아버지, 큰 아버지가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네. 집에서 좀 이렇게 반드시 안 눕고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소처럼 편입니다. 옆으로 누워갖고. 그렇구나. 그러면 차례 같은 거 지내세요? 네, 차례는 지내죠. 그렇군요. 예. 그 누가 하세요 음식은? 저희 집은 뭐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예. 제사가 뭐 요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을 주로 굽고 뭐 이런 거 하죠. 예. 전 굽는 게 힘들어요. 저는 뭐 요즘에 왜 이렇게 가사노동이든 뭐 차례 지내는 거든 사실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평등하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언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요즘 들어 너무 심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삐딱하지 않고 약간 전통적인 느낌인데. 네, 그럼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 부동산. 요즘에 핫하잖아, 그렇죠? 네. 요즘 미칠 듯이 부동산 가격 치솟는다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만 빼놓고 다 올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지. 박원순 시장 강북 균형 개발론 이런 거 내세웠잖아요. 얼마 전에 강북 쪽에서 한번 옥탑 체험방 그더울 때 이상하신 분이에요. 고생도 하시고. 가셔갖고 진짜. 근데 결국 강북도 강남처럼 부동산값 올려주겠다 이렇게 밑밥 던지면서 끝났잖아요. 그 옥탑 가서 깨달은 게 어떻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신기하죠. 집값 잡겠다고 뭔가를 내놓으면 더 오르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강남 지역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9월 13일 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이번 9.13 대책까지 하면 저는 뭐 꼭 이렇게 안정화 대책이라고 할 만한 건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정화 대책만 8번. 예,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뭐 부동산 관련 대책은 14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9.13 대책은 올 봄부터 시작됐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전보다 더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책이 이제 필요했죠. 사실 지난해 8.2 대책이 발표될 때 작년에 8.2 대책이라고 그렇죠,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예. 정부는 그때 투기 수요를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9.13 대책이 발표됐다는 건 정부 공언이 뭔가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잡을 줄 알았는데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잘못됐거나 그게 아니라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애초부터 없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봅니다. 정부가 이게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못 잡는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반응한 오르겠네. 더 오르겠네. 그렇게 그런. 반응하는 거 보면 요새는 이 후자가 아닐까. 애초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의지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애초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그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저거 싣습니다. 비슷한 예. 생각이다. 예. 오늘 이렇다는 그래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막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애초부터 이렇게 근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그걸 방치하려고 하는 이 그런 의지, 이 정책 수단들도 그런 것만 쓰는 그런 게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왜 방치하는가? 예, 예. 아, 그걸 이제 좀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지 음흠. 이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의 하나로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라고 불리는 그 이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다는요. 물론 이제 9.13 대책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가 어떤 거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보통 부동산에 관련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를까요? 응, 어디가 더 오를까요? 그러니까요. 폭락할까요? 이런 거. 예. 아니면 정부 정책 이렇게 잘못했다 해서 까거나 뭐 이런 건데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래. 뭔가 이 진지한 어떤 분위기.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9.13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앞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부동산 투기 수요 방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먼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네. 속쓰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4.37%.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2017년 한 해 상승률이 4.69%였으니까 아 그럼 절반의 기간 동안 한 해 상승을 7개월 동안 넘어버린 거죠. 와.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니까 10년 만의 상승률입니다. 예. 이 몇 주 만에 네. 몇 천만 원은 기본이고 네. 몇억 원이 오른 것도 있고 저번에 제가 목욕탕 사우나에 갔더니 아 우리 집 너무 안 올랐다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말을 오고 가는데 1억 5천밖에 안 올랐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강북과 여의도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불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은 격으로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몰랐네요 진짜 나는 네. 이렇게 올랐는지. 야, 장난 아니에요. 특히 강남 더 하겠다, 나는 그치? 강남에 있으니까 진짜 일주일에 막 2억씩 올라요. 내가 2년 전에 전세 살던 데가 그때가 그 살 때 9억이었어요. 사는 게 지금 15억이야. 15억. 사시지 왜그 9억이 없었지. 전세가 얼마나 아직 간단하지 9억이 없었지. 5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부터 모든 구 다 합쳐서 강북까지. 예. 평형도 다 통째로. 예, 다 합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7억 5천만 원. 비싸네. 정말 비싸다. 2015년 12월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죠. 이전에는 이게 한 5억 2,500이었어요. 그럼 2억 넘게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에서 2억 넘게. 네. 3년도 안 돼서 37.6%가 올랐어요. 이런 사람이 아파트 살아야 되나 봐. 찬이쌤 점점 표정이 이렇게 울려 그래요. 눈치챘네요. 예. 어쨌건 고용노동부가 네네. 말하기가 싫어지네. 8월 말에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이 322만 4천 원이에요. 평균이니까 중위값이 아닙니다. 그치, 네. 높이 설정된 겁니다. 사실 평균이라고 보더라도 어쨌건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아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평균으로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한 20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 20년 동안 굶으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건 평균적인 거니까 반 이상이 못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모으는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또 치솟아 있겠죠. 그렇죠. 결국 못 산다 이런 말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자 전체 임금 총액의 증가액하고 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액을 이제 비교해 보면 느낌이 팍팍 오는데 2016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56.25%였어요. 네. 그리고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2017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2.7%. 2016년에 국내 총생산 GDP가 1,637조라는 이 세 가지 수치를 갖고 한번 2017년 노동자 전체 임금 총액 증가액을 이제 계산해 보면 2017년 노동자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한 44조 늘어났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전국 아파트 시가 총액은 199조가 200조네요. 예. 5배네 거의 5배. 예. 이 중 200조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98조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다. 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란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GDP 증가율하고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해도 비슷한데 네. GDP는 2017년에 명목 GDP가 5.7% 성장했는데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7.7% 증가. GDP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거죠. 결국은 이제 돈 많은 아버지나 엄마가 아파트나 집을 사주지 않는 이상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는 절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이걸 이제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쨌건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돈.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든 뭐 할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파트 사주면 그거 증여잖아요. 제가 그 세금 엄청 냈지 않나요? 이런 거 잘 아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자식들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자식들이 직접 대출로 아파트를 사게 한대요. 네. 그 다음에 자식들이 돈을 벌겠죠. 어쨌건 소득이 그쵸. 있겠죠. 요건 전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대출해서 사서 자기 돈으로 갚는 거죠. 그럼 먹고 살 돈이 없잖아. 그렇죠. 그거는 돈 많은 부모나 할아버지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주는 거야. 아, 그럼 그 카드로 쓰면서 사는 거지. 나도 이런 카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카드 값은 당연히 카드는 부모가 쓴 것처럼 그쵸. 기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은 당연히 부모가 내는 거고. 형식적으로 말해서 대출금은 자식이 갚고 생활비는 부모가 주는 거지만 거꾸로 말하면 네. 번 돈을 생활비로 쓰게 되면 집은 온전히 부모가 사준 그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다 이렇게 한대요. 다요? 너는 몰랐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냐? 근데 부자들은 다 아는 뭐 상식적인 얘기라 그러더라고. 이거 들으면서 너희들 그것도 몰랐냐 그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처음 몰랐어요 저도. 네, 이렇게 한대요. 삐딱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일단 뭐 저한테 해당 사항이었고요. 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지 좀 알 텐데. 네, 저는 친구는 있어요. 예. 아, 저 친구도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절세법이라고 네. 뭐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문의를 하라 그러는데 문의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예. 근데 삐딱이님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임금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예, 법을 붕괴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소득이 늘면 부동산 수요도 또 증가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어느 그렇죠. 정도는. 아무래도 내가 임금 높아지면 뭘 자꾸 살 거니까 또 부동산도 오를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네,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오르잖아. 살 수가 없게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건전하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임금 상승에 대비해서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 좀 봐줄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임금이 얼마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 또 GDP 증가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지 이게 건전한 거냐 그런 지표는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겠죠. 이게 예. 다만 이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일정 기간 이게 저축을 하면 필수품이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네네.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일단 경제 정의관념을 이렇게 반하고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었으니까요. 그렇죠. 단지 이제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실물 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실물 경제가 성장한 증거거든요. 예. 결과죠. 결과인데 이게 소득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실물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거를 거품이라고 합니다. 버블이라고 하고요. 자산에 거품이 껴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거품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더 커지면 뭐 그것도 사실은 고통이죠. 그게 뭐 그렇게 세상이 뭐 이렇게 어. 굴러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언젠가는 꺼지거든요. 꺼지면 더 고통이죠. 예, 근데 이게 이 꺼지면 이제 엄청난 경제적 혼란, 고통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네네. 특히 이제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렇죠.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걸 뭐 어떤 또 이론적 설명 뭐 이런 걸 또 하셔야 되잖아요. 삐딱이 그게 전공이잖아요. 피케티, 네. 토마 피케티라고 다 아시죠? 네네. 예, 피케티라는 학자가 이제
그 세습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가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베타값이라는 그 그렇죠. 개념을 그 책에 보면 알파값, 베타값 이렇게 나오죠. 예, 감마값. 도입을 합니다. 네. 예, 이게 오늘 뭐 논의에 좀 유용할 것 같은데요. 피케티 베타값이라는 게 간단히 이게 자본 슬래시 소득, 자본 나누기 소득, 뭐 자본 대 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자본이라는 게 저량,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스탁이라고 그러는데 저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예, 네. 특정 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 그리고 소득은 유량 변수, 플로우라고 그러죠 영어로. 플로우 개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네. 특정 기간 중에 주로 이제 1년 단위죠. 그러니까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오늘 논의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타값 안에서는 보면 자본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자산 아니에요, 자산. 네, 자산이죠. 예. 그리고 이제 노동자 임금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소득으로 포함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피케티가 분석을 할 때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베타값이 5 내지 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보다 자본이 한 5배나 6배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내가 벌어들인 가치액이. 수입에 비해서 한 예, 5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개인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한 게 아니고 전체. 민간 자본 전체하고 민간 소득 전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5에서 6 사이다 베타값이. 네. 그런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태인 그 경제학자를 비롯해 가지고 몇몇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해 가지고 봤더니 7.5가 나왔습니다. 7.5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게 제일 높은 수치거든요. 그 21세기 자본은 이 5, 6배에 달한 것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피케티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른바 그 도금 시대와 비슷해졌다고 굉장히 그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으니까 역시 아주 대한민국.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베타값이 분수가 자본이고 분모가 소득이면 베타값이 크면 클수록 자산,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타값이 클수록 이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목 이걸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걸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베타값이 크면 클수록 자본이 가져가는 목. 이건 뭐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케티가 이 자기 이 전체 그러니까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 자본소득 분배율이 크면 클수록 이 세습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벌어서 보던 소득보다 그치. 물려받는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크니까. 예, 이건 뭐 우리도 뭐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 시대죠. 근데 실질 임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치솟아요. 결국은 돈 많은 부모, 뭐 할아버지 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는 결국 그치, 성공하는 금수저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그런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쏠리잖아요. 결국 부자들한테. 예, 자본이 많아지면 그쵸? 결국 자본소득도 많아지고 결국 뭐 세습 자본주의가 가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이런 대책으로 9.13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건데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 9.13 대책이 이제 나온 지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뭐 네. 종합부동산세가 뭐 많이 올라서 큰일이다 뭐 그런 신문에 막 나니까 사람들이 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는 거. 예, 현행보다 세율을 좀 높이고요. 네. 당초 정부안보다도 세율이 좀 더 높아졌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보다도 높고요. 세율은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네. 하나는 1주택 소유자 혹은 일반 지역의 2주택자를 하나의 세율로 묶고 있고요. 이게 한 카테고리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조정 대상이라고 하면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이나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3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세율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 아닌 데서는 이제 집 두 개 써도 봐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두 주택자가 1주택자와 예, 비슷한 예,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같은. 네. 과거에는 과세 표준 6억 원 이하는 세율이 하나였어요. 네. 네. 근데 과세 표준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됐어요. 네, 그걸 나눴네요. 네, 그래서 3억에서 6억 구간이 하나 또 있고 3억 원 이하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억에서 6억까지가 하나였는데 네. 1억에서 3억의 구간이 있고 3억에서 6억 구간이 있으니까 네. 3억에서 6억 구간이 당연히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1주택자 소유자 또는 일반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0.5%예요. 네. 종부세율이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0.7%. 그러니까 0.5%는 과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0.7% 구간, 즉 3억에서 6억 구간은 0.2%가 올라간 거죠. 네. 3주택자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세율이 있는데요.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0.6%, 그래서 0.1%를 늘린 거죠. 그럼 비교가 되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과거와 똑같은 0.5%인데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도 과거보다 0.1% 늘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좀 더 세율을 높인 게 기본 구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3억에서 6억 구간, 즉 신설된 구간은 0.9%가 돼서 무려 0.4%나 늘었습니다. 여기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지금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요. 네네. 보이시죠? 네.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다 상승했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94억 초과하는 네. 과세 표준 94억. 94억 초과 다주택자 구간이고요. 음. 기존의 세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네. 3.2%로 1.2% 상승했어요. 과거 참여정부 때 요 구간의 최고 세율이 3%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0.2%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3억 이상이 보유세 낸다. 그러면 이게 시가 3억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과세 표준하고 시가랑 다른 그렇죠. 왜 달라요? 원래 다르죠 항상. 그럼 예. 과세 표준 3억이면 시가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이게 종합부동산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네. 줄여서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이제 주택 갖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네. 처음 생긴 거는 이제 참여정부 때 네. 노무현 시대 때 이제 2005년도에 생겼고 그때 이제 막 종부세 파동이 있었죠. 맞아요. 난리 하지만, 났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고 종부세가 전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 이제 이번에 이제 참여정부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법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부의 공시가격이 있겠죠.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이 얼마다. 네. 여기에서 1주택자는 그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빼줘요. 일단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빼줘요. 그 빼준 금액에서 0.8, 즉 80%를 곱한 계산한 결과가 과세 표준액이에요. 따라서 네. 만약에 내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네. 빼기 9하면 0 0이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면 네.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택을 합산한 액수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 역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 9억 원이면 그럼 그 매매되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얼마 그러니까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보다 당연히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빼니까. 근데 공시가격도 시가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음. 시가에 뭐 올라왔다 갔다 하니까 공시가격 9억의 시가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공시가격 9억 원 정도면 시가가 13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네. 그럼 13억보다 사실 또 높겠죠, 사실 또. 그렇죠. 예, 정부가 13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거래 가는 예, 거죠? 최근에 실거래된 액수를 알아보니까 네. 16억, 17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음.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가로는 16, 17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도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안 내는 세금이 종부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분은 재산세만 연 한 2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 복잡하네 이거. 네, 보니까 복잡합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네, 있는 세 거 가지 같아요.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가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는 또 공시가격에서 또 빼줘. 1주택자는 9억, 다주택자는 6억. 빼죠. 네, 그리고 셋째는 그 빼준 금액을 또 다 그 세금을 받냐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0.8을 곱해. 곱해서 예, 또 그걸 그게 또 빼줘. 과세 표준. 예. 예. 그럼 빼주고 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0.8을 또 곱하기 왜 곱해요? 예, 이게 대부분의 세금 부과 방법이 되게 좀 그런데요. 예. 뭐 대충 많이 걷는 척하다가 또 1 이하를 곱해줘서 또 깎아주는 식으로 항상 해요. 세금은 모든 세금 계산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정 뭐 비용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 통해서 항상 그런 식의 과세 표준할 때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뭔가 기분이 덜 내는 것 같은 기분을 그런 주는 느낌? 그런 식의 방법을 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 5%씩 늘려서 네. 4년 뒤인 2022년에는 안 깎아주는 거죠. 즉 그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정시장 가액 100%를 다 과세 표준을 하기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 세 번째 문제야 뭐 한 4년 후면 해결이 되네요. 네, 0.8 문제는 해결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럼 첫째와 두 번째 문제,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그리고 거기서 또 6억, 9억을 빼주는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 안 합니다. 그냥 아. 그렇게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집값이 치솟게 되면 네. 공시지가 9억이 그쵸. 17억에서 팔리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네. 이게 뭐 9억에 대해서 또 깎아주고 부과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 시가하고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거야.
네. 그래서 과세의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대상 금액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으면 아무리 세율을 높여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일단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는 게 종부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주택자는 9억 빼주고 다주택자는 6억씩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9억, 왜 하필 6억? 이걸 왜 빼줘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빼주게 되면 네. 전태주택 소유자가 작건 그건 다 종부세를 내게 되겠죠. 네, 그렇죠. 좀 싫어하게 되겠죠 정권을. 좀 좀 그렇겠죠. 좀 누구 빼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9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빼줘서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내게 하면 얘네들한테는 얘는 우리 편이다. 대충 그런 느낌을 역대 정부가 다 갖지 않느냐. 예. 박근혜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노무현 정부건 마찬가지로. 근데 그래서 납세 제외자를 만드는 도식이 이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인 건데 네. 이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 적어도 너무 적어. 예. 그러면 이제 제 주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종부세를 내게 돼요? 그 바른미래당에 이상한 국회의원이 하나 있죠. 이준석이라고. 아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아닌가요? 이제 헷갈리네요. 네. 하도 연예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 같은 거 당선이 안 됐을 걸로. 안 그래요? 됐군요. 지금 전 국회의원. 네. 이 친구 참 경솔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3억에서 6억까지 아까 과표 구간 신설 얘기를 제가 했죠. 음. 이 얘기를 얘가 듣자마자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대출 끼고 서울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젊은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좀 알고 말하지. 알고 말하지 정말. 이 3억 6억이면 벌써 20억이 그쵸. 넘습니다 지금. 그쵸. 네. 한국당에 또 한국당 안 끼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네. 공시가격의 80%가 아니라 100%로 상향하게 되면 서울 시내 대부분의 집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도식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9억과 마이너스 6억이 있기 때문에 80%를 곱하지 않고 100%를 곱해도 네. 공시가격 변동이 없는 이상 종부세 납부자 수는 늘지 않아요. 예.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 납부자 수는. 예, 그렇죠. 네. 기존 납부자의 그쵸, 그쵸. 납부액은 늘지만 네. 납부자 수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으면 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니까 네. 서울 시내 공동주택이 244만 6천 호 정도 된대요. 많다. 엄청 많죠. 예. 아파트가 250만 채 되는 거죠. 아파트하고 이제 다세대 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빌라나 뭐 이런 예, 거. 빌라 같은 거. 네. 여기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게 고작 13만 5천 호밖에 안 된대요.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5.5%만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5.5%는 좀 세금 더 하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안 찍어. 이런 생각이 좀 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별주택 통계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이제 개인 가구죠. 네. 숭이님은 개별주택이죠. 네, 단독주택. 예. 네.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네. 맞아. 35만 5천 호인데 그중에서 9억이 넘는 것은 1만 7천 호밖에 안 된답니다. 공시가격으로. 네. 그래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되면 네. 전국 전국 공동주택의 1.09%, 개별주택의 0.54%만이 종부세 대상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쩐지 이게 남일 같은 이유가 있었네요. 해당이 안 되죠. 내일이 예. 아닌 이유가 내일이 있었어. 안 되죠. 예. 종부세 저희는 뭐 집이 없어서 네. 해당 사항이 없고. 네, 예.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더니 내는 사람은 뭐 무슨 1%뭐 아니고 네네네. 0.54% 이런 거 정말 몇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내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내길래? 내는 사람은 네. 좀 더 내게 됩니다. 네.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조정 지역의 2주택자나 네. 3주택 이상자는 이제 합산하게 되겠죠. 여러 네. 주택의 네, 가격을. 네. 합산한 과표가 3억 원이 되게 되면 합산 시가로 보통 14억 원 정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연간 94만 원 내던 세금을 네. 144만 원 더 내게 됩니다. 50만 원 더 내네요. 연간. 연간. 예. 뭐 의미 없죠. 예,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18억 원 정도 되는 게 과표 3억 원이 됩니다. 네네. 그럼 현행 94만 원을 내다가 네. 104만 원, 10만 원? 10만 원 더 내게 되고요. 시가 23억 정도 갖고 있으면 과표 6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러면 현행 187만 원 내다가 연간 293만 원, 즉 9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가 23억이면 뭐 강남 정도의 좀 큰 중형 예, 아파트 강남에 한 아니에요? 37평, 8평, 40평 그쵸. 그 정도. 예. 그랬던 분들이 한 100만 원 더 내는 거고요. 예, 참 좀 내도 되지 않나? 내도 되죠. 예. 아 그러면 그 다른 대책들도 뭐 또, 대출 예. 규제도 있습니다. 뭐 네. 규제 지역 같은 데서는 뭐 1주택자 이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2주택 이상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든가 여러 가지 네. 이제 주택 네. 대출 규제가 있고요.
기타 뭐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대책, 뭐 LTV 같은 거 낮춘다든가 뭐 이런 거 자체가 쭉 있었습니다. 예. 와, 남 세금 내는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내가 네. 내는 얘기면 속 뭔가 터지려나?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네. 진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5.5%, 뭐 5% 중에서도 예. 네. 실제로 또 그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네, 이제 부동산 이제 대책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우리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